안녕하세요. 잡다공인 독자 여러분. 금일 드론 자격 특강을 맡게 된 아세아 무인항공위원 서일수 교수입니다. 근본부터 총 5강에 걸쳐서 드론 자격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활용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다음에 드론 운영의 제한사항부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저자와 서계를 먼저 하자면 저는 군에서 모든 드론에 관련된 자격 취득을 해갖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참 징후경보과라든가 이작전사 지형정보전교를 통해서 실시를 했고 16년도에는 UAV 중대장을 하면서 고종익 드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운용을 하는 직책이 있었고요. 17, 18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항업이라든가 드론쇼 코리아에서 로봇 유니버스 연사를 했었고 최근에는 작년에는 KT에서 무인비행선 이론 교육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려는 자격증은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법정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크게 자격 제도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자격증이 있고요.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전문교육관에서 평가라는 실기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에 걸쳐서 각각 1기로서 보수 과정을 수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 평가위원회라는 2위 단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론 임무를 축하드리면서 17년 한 해 동안만 5,095명이 응시해서요. 2,870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18년 말 기준으로 11,291명이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률은 52% 대비해서 17년 대비 18년의 자격 취득은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대세가 이제 보편화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생각하면 이제 초경량 비행 드론 자격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살펴볼까요? 클라우스 슈밥. 저희로 얘기하면 정경련 회장 같은 사람이죠. 다보스 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장했죠. 그래서 ICT와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1차부터 4차까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 1784년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적 혁명이라고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 전기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그래서 에너지혁명이라고 그랬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도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동화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1969년도에 AI, 빅데이터, IoT가 연결한 스마트 세상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감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어디로 가세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인 데 가시죠. 그럼 이마트에는 제 개인에 대한 고객 정보,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홈쇼핑이나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마트에서 택배 차량이 돌아와가지고 하게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론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드론의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낙하물 투하 드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그런 아파트에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이마트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드론이 하버링을 해서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아파트의 기계적 구조물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사를 볼게요. 국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LX공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상단에 보이는 게 네이버나 다음 주도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게 지적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웹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비행기획 수립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승인을 받게 됐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받았었는데 지금은 민원24지, 나중에 법규 시간에 또 나옵니다. 민원24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웹 기반을 통해서 한 번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획을 수립하고 드론을 찍어서 수집하고 분석된 영상을 유저들은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데가 원효로 97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로 97길에 오피스텔을 구하든가 아니면 땅을 살 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방 같은 데를 통해서 하죠. 부동산 업자, 중개업자한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진다면 내가 예를 직관적으로 들어서 로드뷰라는 시스템을 많이들 경험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로드뷰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화면을 돌려보는 형태를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있고 다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론의 영상의 고화질, 최신성에 대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드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사람 같이 용인의 우회 구간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찍은 영상이 건설 중에 교량을 찍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영상을 찍을까요? 네.
가상교량이라고 써 있죠. 가상교량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교량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매핑을 통해서 교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교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300m의 길이다. 예를 들어서 교각이 50m의 간격으로 있다. 그럼 6개의 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m의 편도 1차선의 폭이 5m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총 갓길까지 30m의 폭을 하면 300바이 30m의 건설이 되겠죠. 그때 교각이 6개를 세워지는데 교각의 위치가 요 지점과 높이가 다 다르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매핑을 통해서 기존의 빅데이터를 불러와서 시멘트의 모래를 혼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거죠. 자, 교량 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좌측 상단에 보시는 영상처럼 교량을 잡고 있는 와이어줄을 크랙을 검사한다든가 아니면은 교각의 기둥 부분에 크랙이 갈라진 거를 초고화질 카메라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단부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부에 있는 드론처럼 드론의 렌즈를 상반을 돌려서 상판, 하판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교량의 균열간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병창선 교량의 폭발물, 군 작전에 보면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라이브 드론 매개수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16년도에 저희가 베를린 국제협회에 가가지고 했던 거죠.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 띄워놓죠. 드론을 띄우면은 중간에 있는 사진이 경로를 설정합니다. 모든 드론에는 오토 파일럿 모드라고 그러죠. 경로를 설정해서 웨이포인트 비행이라고도 하는데 임의의 지점을 돌아서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매핑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형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술이 뒤처지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군부대의 평화유지 작전이나 안정화 작전관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저도 레바논의 평화유지 작전을 현역 때 갔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급적 폭발물이라고 아시죠? 폭발물에 가지고 전복이 되는 사고가 총격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 이런 드론들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드론보 전투 체계에서 꿈꾸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드론을 이용해서 센서를 달아서 폭발물을 탐지하고 무인 궤도 차량, 로봇 등이 가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이런 형태의 전투 체계가 되겠죠. 교도소에서도 이런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감시를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안양이라든가 경기 북부교도에서 실행한 바 있죠. 경찰청에서도 주요 경계시설 작전했는데 제일 우측에 보이는 이런 사진들이 유코나 선드 티로터모죠. 와이어줄을 달아서 와이어줄에서 영상과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24시간 채공하는. 근데 사업이 돈자가 됐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강풍이 동에서 서로 천편일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거스증, 뱅뱅 도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와이어줄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나아지겠죠. 자, 우체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업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영월 별마루 천문대에 2.3km 구간을 700m, 80m의 해발 고도를 갖고 있는 데다가 했던 겁니다. 차량으로 가면은 30분 정도 걸리는 거를 드론으로 했을 때 7분 만에 단축을 하면서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택배용 드론을 중량을 늘려서 비가시권 비행을 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는 서치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자를 경찰에서 포위를 할 때 좌측 하단부에서 보는 것처럼 하고 아까 제일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낙하물 투하 드론을 이런 드론을 가지고 아파트에 관로나 수평 장치대, 받침대, 착륙장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거를 낙하물 투하해서 택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산림청 강원도 고성 산불에 있어서 산림청장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무조건 드론을 투입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산불 진화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종익은 왜 비행기 형태를 고종익이라고 그러는데 고종익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산불이 발화되는 거를 촬영을 할 수 있고요. 회전익은 보시는 영상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된 지역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처럼 촬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진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군 쪽에서 하려고 되는 건데 소화 약재탄을 포탄에 장약을 투입하면 포탄 투하형 드론이 될 수도 있겠죠. 요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죠. 김건모 씨가 나와서 방제형 드론에 대해서 7분만 자격증 운영을 하면 200만 원 번다 그래가지고 17년, 18년도 아까 최초의 설명을 들었지 자격인가 대폭 증대했던 겁니다. 사실 평당 30원씩 할 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요 방제통 10리터짜리에다가 3,000평을 한 번에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3,000평 곱하기 30만 원, 9만 원. 그러다 하루에 한 30번 정도 방제를 하면 27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지금은 평당 10원. 워낙에 방제 인구도 많아지고 연합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화생방 제독 작전에 이걸 똑같이 함으로써 인체 제독이라든가 시설 제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요즘은 이제 바이오로 또 LTE 시대에서 이제 5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LTE를 통해서 작년에 9,300km 떨어진 독일에서 광주 과학기술 운동장에서 200m의 비행을 했던 영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기존의 RF 방식, 라디오 프리퀀시라는데 2.4GHz를 주파수를 쏘는 것보다는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드론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센서형 드론이 센서를 탑재한 거죠. 드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떠한 내가 임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운용을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 지진 사건 이후에 매몰된 지역의 매몰자, 터널 영화에 하정우 씨가 오줌 먹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건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용산에서 건물이 붕괴됐었죠. 건물이 붕괴됐는데 가게 층에 대해서 플로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매핑을 한다면은 사람이 여기에 구조 생존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투입할 수 있는 작은 관로를 넣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작은 관로에 수분과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고 구급대원들이 큰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것도 그 이후에 지진이나 재해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향후에 기후 변화라든가 재해재난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보급됨으로써 실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는 RQ-170이라고 미국의 센티넬이라는 그 무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글로벌워크나 프레데터는 많이 영화 속에서 보던데 센티넬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게 거의 되게 어처구니 없게 나포를 당했죠. 이란이 RSA, 로키드 마운틴의 RSA 보안 모드를 해킹을 해서 거기서 운용 주파수 대역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위성 주파수로 괌에서 쏜 인원들을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하는 운용을 하던 거를 고출력을 쏴서 이란으로 가져왔다. 미국은 부인했고 이란은 납포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2년 이내에 이란에서 무인기 기술을 개발한 걸 보고 반증이 되었었죠. 여러분들 집에 흔히들 많이 갖고 있는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DJI 제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DJI 제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도 뭐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 웹크라우드 방식이 그룹 모양을 잘못해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 여러분들 개인 사생활이 다 미국의 심천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거죠. 그거를 미 육군에서 먼저 알아서 컴파운드 주둔지 내에서 못 쓰게 만들었고 그래서 로컬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지만 지금도 미국 군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17년부터 말부터 못 사용하게 돼 있죠. 자, 16년, 17년에 미국의 드론 성장만 봐도 25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이라든가 상업용이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요. 미국은 구조활동, 기상관측, 군사작전, 고속도로 모니터 중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제, 구조, 고속도로 순찰 이런 식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되어 있다는 거죠. 특이한 점은 이제 19년도에 드론봇 전투체계의 전투실험 예산이 거의 70억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군사작전용으로서는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서 어느 업체가 이 드론을 통해서 실증 서비스를 하고 있겠느냐. 3사인 SKT부터 보면요. SKT는 DJI 허브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주파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찍은 영상이 나한테 5.8GHz로 들어오는 동안에 간섭을 받고 깨진다는 거죠. 그거를 깨지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KT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자체와 협업하에서 무인 비행선,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처처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무인 비행선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 그랬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카이십의 플랫폼에 드는 주파수 경매 3.5기가 대역의 100메가르와 28개 대역 800메가르씩을 통해서 3사 중에 유일하게 주파수를 경매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KT밖에 못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KT가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 플러스는요, 작년에 샌드박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드론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해본 거죠. 고흥지역 일대에서 매일 5km 섬 지역을 왔다 갔다
반복 비행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기상 요소와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기체의 움직임이 어떤지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는지를 실증 사업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LG에어포스는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서 관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합입니다. 드론캅 부대를 실전 배치했는데 저희 경찰은 올해 28억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시작 걸음마 단계지만 미국은 이미 52개 주 중에서 41개 주가 찬성을 해서 아래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OIR 카메라를 통해서 범죄를 색출하거나요. 아마존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죄자, 기범죄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조회를 해서 동일 범죄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의 얼굴 형태만 찾아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찰도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기술이 확보된다면 드론이 어떻게 쓰이겠느냐. 감시사각 지역, 절벽 지역에서 군인들이 절벽 아래로 수색 정찰을 못하는 걸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관단총으로 사격을 하는 건데 이게 2년 전 영상 사진 캡처 영상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 군에서도 기관단총을 달아서 사격을 하는 시범을 했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드론 아트, 군집기술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간에서는 아트라고 표현하고 군에서는 군집한다. 수어민 기술이라는데 1대 N 방식이죠. 지금까지의 방식은 1대1 컨트롤러, 단일 컨트롤러 전송을 해가지고 기체를 통제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경력 감성에서 1대 100 이론상으로는 수천 대까지 띄울 수 있답니다. 인텔에서 1218대로 오륜기를 만들었던 게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북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명 지원, 이거는 아까 보였던 거죠. 제가 이게 작년에 중국 UAV 엑스포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좌측에 상단에 보이는 게 무반동총이죠. 무반동총과 그다음에 기관단총, 그리고 확성기와 튜브를 다룬 드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보다 더 개발된 차이형 포라는 겁니다. 요게 17년도에 제가 드론 쇼크레에서 발표를 할 때 군수용으로 저장성 주변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호도 국경지역, 분쟁지역 감시를 해서 사용된 거거든요. 한 89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요 드론을 지금은 민수용에 팔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과 기술력의 차이는 별반 없다. 아니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 말할 수 있는 거는 기술력의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저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요것도 제품만 해도 1970년대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독일제를 들여와서 무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 쪽으로 위주로 먼저 실시했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공안에서 통제해서 황하경 중의 아편을 감시하는데 수많은 실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안에서 기술을 가지고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군수용을 시작하면 민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성비가 떨어지게끔 될 수 있는 상황이가 되는 거죠. 자, 법적인 용어를 볼까요? 현재는 12kg 초과 장치에 대해서만 사업용만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규에서 이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 신고는 각 지방항공청에 실시하죠. 서울, 부산, 그다음에 제주지방항공청에 실시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25km 이상은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보험을 가입해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종사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범칙금이 이렇습니다. 장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안전성 인증 검사를 안 받으면 500만 원, 조종자 증명,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00만 원, 보험을 안 들여다가 가입되면 500만 원, 비행 승인 안 받으면 200만 원, 그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200만 원. 근데 이게 1차 17년 3월 30일부로 녹색으로 표시된 게 저기가 된 거죠. 1차 과태료는 해당 금액의 10%, 2차 과태료는 50%, 3차 과태료는 10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1차 과태료가 얼마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종사 준수사항은 구술평가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조종사가 준수해야 될 10여 가지 중에서 5가지를 대라. 그래서 야간 비행은 안 된다, 비가시권 비행은 안 된다, 음주 약물 복용하면 안 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하면 안 된다, 낙하물청이다. 대표적인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 지역,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레디 투 플라이나 세이프 플라이트 어플을 까셔가지고 실제 운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1,501개의 드론 전문 회사가 있고요. 국가공인 전문 기업기관은 121개로 또 최근에 늘어났고요. 지도정사만 해도 2,000여 명이 넘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에서 발표한 자료는 국내 드론 산업을 팽창했다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5년 기체 신고 대수가
사용업체 수, 조종사 수가 급증했다.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는 안 되죠. 그게 단점이지만 지금 샌드박스라든가 규제 완화를 많이 풀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면은 제가 16년도, 17년도에 군에서 교육원장 할 때 썼던 드론인데요. 당시에 이게 1사단이고 39사단부터 53사단까지 운용을 하던 드론들인데 각각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최하 2,500, 3천만 원도 하던 그 드론이었죠. 근데 지금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짐으로써 이런 드론들이 지금은 7, 8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런 현 실태가 되고 있죠.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자격자에 의한 운용으로 해서 사고 발생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령 벽규나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사항이 많아지고 있고요.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도 동대문에서 한 여성분이 팬텀, 요거만한 드론이 있습니다. 요만한 드론에 촬영용 드론의 팬텀이라고 하는데 그런 드론을 운용해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지작에 간섭을 먹었는지 조작이 안 돼서 동대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진 적이 있죠. 근데 그 여자분이 달려와서 당당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 왜 내 드론을 다 뽀개 먹었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조종사 순수사항을 위반한 그 여성분은 조종사 순수사항을 많이 어겼습니다. 일단 동대문 지역은 P73지역, 나중에 복귀되겠지만 청와대 비행 주변 금지구역의 A지역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행을 하면 되고 비행을 하다가 군인에 의해서 방공부대 사격을 해가지고 파손돼도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거고요. 또 비행 승인을 안 받고 비행 승인이 나지도 않지만 비행 승인도 안 받고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또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고 또 드론 관련 운영 이론회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은 비행 운영 이론이라든가 기상, 역학, 법규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강도 제가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이프 플라이트라는 어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핸드폰을 보시면 이런 식의 여기 이제 세이프 플라이트의 화면인데 지금 현재 19.3도고 남서풍이 2.1m로 불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서울 한복판에 파란색으로 보여 있는 게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게 이노티컬 마일 3.7km, 4.5km, 9.3km 지역에 대해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어긴다. 5 이상의 운영시 되면은 비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뒷부분이니까 이렇게 원줄을 드는 비행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전진 방향으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전진 방향으로 비행이 안 되고 얘가 헤딩 방향을 막 틀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지구 자기장 간섭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교 수치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150m 미만에서는 비행을 해야 되고요. 150m 이상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드론의 핵심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모터나 변속기,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장 이 드론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의 한 60,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업용을 할 거냐, 택배용을 할 거냐, 화물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다는 거죠. 세계 민간 드론의 80% 이상을 농업을 스마트팜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수많은 광야에 전라도 평야 지역을 다 사람이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GPS라는 드론이 나와서 낮에 측량점을 딱딱딱딱 찢어놓으면 저녁에 엔터만 누르면은 걔가 측량점을 타고 방제를 하고 오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기술? 탑재나 초분간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시계 비행을 한 장거리 통신이 택배용들은 중요하겠죠. 왜? 1km, 2km 물건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화물용 드론은 크게 기체를 서게 되고 내구성이나 그런 물류회사에서는 칵피드라는데 조종석의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제도적으로는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업해서 드론을 많이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강안전철, 교량 점검 또는 건설 시공이라든가 공정. 요즘 이제 레포츠, 대한드론 축구협회가 살면서 레포츠 산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어디 뭐 기술 대전이나 과학 박람회전 같으면 드론은 항상 어느 일정 부스에서 체험 부스가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레포츠 산업이겠죠. 근데 드론 관련 운영 규정 및 컨트롤 타워, 이제 국토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지만 사실 국토부에서 최초의 뭐 전문교육 인간을 든 것도 공단에 위임을 하는 등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는 거죠. 또는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기관의 과다.
뭐 121개 최근 5월 9일 자료에 보면은 441개의 사설과 127개의 전문 교육권이 있다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 보니까 시설과 가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비둬야 되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공단에 문의했더니 공단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율 경쟁에 맡겨놨는데 이 자율 경쟁을 통해서 퀄리티가 낮아지게끔 일부 교육원들이 가격을 많이 내림으로써 먹고 도망가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이제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또 전문적인 드론 수리나 정비 업체가 없다 보니까 팬텀만 해도 DJI 제품은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 중국 본사에 심천에 보내서 받아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는 거죠. 또 성능 및 안전검사가 미흡한 기체가 반입되고 운영됨으로써 사고 발생 및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드론 관련 운영 규정, 컨트롤 타워가 빨리 신설이 돼서 정책이 반영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 이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런 거 위주로 살펴봐야 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기억에 담아두면서 다음 강에서 실시하는 이제 자격 취득 및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론을 따서 어디에다 쓸 건지 오늘 1강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보고 2강부터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자격 취득 전망과 그다음에 핵심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3강에서는 기상, 비행 운영 이론, 4강에서는 기상, 5강에서 법규 위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